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실전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오전에 우리가 A형, B형 아마 시험을 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렇잖아요. 작년에 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 형태를 이제 본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실전을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조금은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부터 우리가 출제 패턴이 이제 보면은 제시문에서 활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우리가 답안의 단서를 찾는 그런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것은 정확도와 더불어서 채점의 어떤 객관성,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로 뺏기 위한 전략의 출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답을 쳤더라도 그러니까 애매한 답을 없앨 수 있죠. 본문의 지문에서 찾는 거니까 시비 걸 사람은 없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을 찾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점의 공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많은 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패턴으로 일종의 이제 이것이 이제 4년차 시험이 되다 보니까 고육지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나 패턴이 노출되다 보니까 점수가 그만큼 치열해진다. 채점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예전의 패턴으로 초창기 패턴으로 내면은 점수 편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우열의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출제자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냥 피상적으로 이제 느끼니까 그 실감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출제 흐름이나 패턴을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 그걸 이제 우리는 예측해서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첨삭하고 이제 해설하는 방법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이제 AB형을 출제를 하면서 우리가 해설서가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설서에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해설서의 이제 패턴을 한번 보세요. 기평보다는 이제 서술형과 그 다음에 논술형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조금 다르게 바로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논제 분석과 바로 말하는 게 조건 찾기라는 항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분석과 키워드를 이제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략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서 길러질 능력은 바로 뭐 한다? 우리가 신속 정확히죠. 그렇잖아. 신속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훈련이 돼야 세 번째에 있는 예시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시답을. 그러니까 답을 쓴다는 거는 그 답을 쓰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답을 쓰기 위한 거는 작문이죠. 그죠? 예시답은 작문입니다. 작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계획하기와 생성하기, 조직하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답안은 표현하기입니다. 표현하기. 그러면 계획하고 바로 뭐하는 게 조직하고 생성하기. 그러면 계획 생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시험이기 때문에 뭐에 제시문과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두 개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만 가지고 조직하고 내용 생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조직하고 생성할 때 뭐 하는 게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보다는 제시문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이제 독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을 문제를 읽고 푼다는 것은 독해와 작문 능력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작동을 한다. 그걸 이제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선생님이 해설 쓰는 그걸 비워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비워놓은 그것을 지금 해설을 하면서 직접 훈련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푸는지 안 푸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해설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 자기평가와 그 다음에 많은 게 동료평가와 전문가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설을 해준다는 것은 전문가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게 앞단계인 뭐다?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동료평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평가와 많은 게 전문가평가를 통해서 자기평가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할 때, 개별 첨삭을 할 때, 집단 첨삭을 할 때 바로 자기평가와 뭐를 하라? 바로 동료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그 평가받고 피드백 받은 것을 이제 바탕으로 주말에 가서 이 답안지를 한 번 더 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더 써라 이 문제를. 그 다음에 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두 번째 쓰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22문항의 대충 어떤 문제고 어떻게 구조가 짜야 되는 걸 아마 암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쳤지만은 지금 머리 눈 감고 22문항을 떠올리면은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쉽게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쉽게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바로 시험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시험 때는 떠올라야 시험을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냥 180분 동안 그냥 거야. 그렇죠. 글 읽고 그냥 푸른 하나의 행위적인 경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위적인 경험. 행위적인 경험은 경쟁력이 없는 거죠. 행위적인 경험은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답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받았던 거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 답안이 있겠죠. 이 대표 답안들을, 물론 이제 이 대표 답안을 주는 이유가 바로 내일 이제 우리가 개별 청산을 할 때 세밀하게 한 개 한 개 전부 다 하나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답이 어떤지 미리 점검을 해오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지적해 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게 답을 구상할 때와 자기가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좀 더 많은 게 만점에 가까운 답을 많은 게 쓸 수 있겠다는 자기 점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물을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걸 썼느냐? 그렇죠.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서 선택,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그렇다면은 자기가 좀 더 고득점을 잡기 위해서는 답은 어떻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그걸 알면은 이제 그 다음 시험 때 자기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듣고 인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좀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강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들어갑니다. 첨삭에. 인강생들은 아마 오늘 해서 내일 이제 문제가 업데이트돼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인강생들도 주의할 것은 보면은 많은 게 자기가 문제를 정확하게 받아서 이게 똑같이 업데이트가 되다가 보니까 해설서를 먼저 읽고 문제를 답을 써서 선생님한테 첨삭을 보내주는 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바로 많은 게 글이 굉장히, 그게 사람은 글이라는 거는 말투라는 게 습관이 관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범답에도 자기가 흘러가는 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말투의 흉내를 여러분이 지금 답을 모범답 예시답이 있지만은 쉽게 낼 수 없어요. 그런 흐름을.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 그런 인강생들의 첨삭 답안지가 보면은 많은 게 그런 답안지가, 그것은 바로 해설서를 읽고 답을 썼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미 많은 게 키워드를 알고 방향을 알고 하는 거하고 방향 설정을 모르고 자기가 잡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좀 너무 못 쓰면 좀 가을까봐 이제 그런 것도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그다음 그 답안지를 써서 그 다음에 많은 거 워드로 쳐도 좋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 답안지에다가 이대로 해서 F4에서 그대로 많은 게 그렇잖아.
파일로 작성을 해서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 카페에 보면은 첨삭 올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인강생들은 첨삭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많은 게 일주일, 즉 다음 주 내로 1회차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내일 하면 끝나지만 직강생들은 그 인강생은 이제 내일 올라가니까 주말에 있어서 최소한도 주말에는 올려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몇 주 지나서 막 저 1회차, 2회차 올리는 놈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도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막 지금 6, 7회 하는데 1회가 또 올라가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그거 뒤지기 가지고 해야 되는 그것도 선생님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선생님도 그렇죠. 6, 7회차 그거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또 다 뒤지기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많은 게 인강생들도 이번 주 내로 전부 다 이제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를 올려놓도록 첨삭받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또 인강생들도 항상 선생님 강조합니다만은 기회가 되면은 한 번쯤은 직강에 와서 꼭 시험을 쳐라. 그렇죠. 정확한 지어진 시간 안에 정확한 90분 안에 시험을 쳐서 답안지를 제출해서 한 번쯤은 첨삭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서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또 스타디원끼리 협의해가지고 답을 만들지 말고 시험 칠 때는 협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혼자 답을 구상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 때 이제 답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 서술형 답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서술형 답은 우리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우리 칩시다. 4점이라고 칩시다. 5점짜리든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건 1이 바로 뭐예요? 이제 서술형은 거의다가 우리가 이 시험은 내용 점수입니다. 알겠죠? 내용 점수. 내용 점수에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1의 내용이 2점입니다. 조건 2가 2점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건 1에 우리는 바로 뭐예요? 2점을 주기 위해서 조건이 2개 들어 있습니다. 2개. 항상 2개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조건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용만 맞으면 뭐가 됩니까? 4점입니다. 4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맞으면 이제 4점이고 그 내용을 드러내기 위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표현은 항상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표현은 그냥 잘 되면 그냥 0점이에요. 알겠죠? 표현은 여러분 플러스 점수는 거의 없어요. 플러스 점수는 없다. 그러니까 표현에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럼 구조는 우리는 뭐 별 필요 없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우리는 서술형은 전부 다 답안이 이어진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진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어진 문장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분량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1점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구조나 이거는 4점이 됐는데 이런 방법이 지나치게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을 줘서 3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뭐 하는 게 키워드는 다 들어서 나는 뭐에 충분히 4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발표를 할 때 보기 떨어져 있더라. 그것은 바로 여기에 깎여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키워드는 다 있는데 바로 뭐 하는 게 자기가 컷에서 밀렸다. 2, 3점에 밀렸다. 이거는 여기서 깎여서 그래요. 여기서. 그 말은 이제 내용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충분히 바로 어때요? 주제를 강화할 정도의 구조를, 표현을 못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서술형 형태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형은 우리가 10점이죠. 10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점은 일단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형식이 바로 뭐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2점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춰 있는 것이 2점입니다. 그럼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춰 있고 본론이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일단은 2점이 가는 겁니다. 2점. 그러니까 서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입과 논지 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론은 우리가 하여튼 2단락으로 되어 있고 결론은 바로 뭐 하나? 요약 정리와 강조로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몇 개 바로 이런 문장이 나타나 있으면 뭐가 된다? 일단은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육하고 똑같아. 기본 형식을 갖추면 2점을 주는 겁니다.
서론 본론 갖추면 이 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에 들어갈 내용.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내용이 바로 많은 게 8점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보통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게 세 가지 조건이 논술은 붙습니다. 본론의 2단락과 결론 1단락. 이렇게 이제 3단락이 붙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이 표현을 바로 마이너스 2점으로 이제 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 것을 해서 이제 깎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없으면은 여기서부터 깎이겠죠. 그렇잖아요.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맞더라 해서 10점이 가더라도 전체적인 바로 많은 게 응집성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전체 표준법이 없으면은 최대 몇 점까지 2점까지 깎여서 8점을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채점을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어때요? 바로 이제 논술 채점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분석을 해야 될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자, 우리 해설서에 보면은 첫째 많은 게 이것이 비워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비워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을 얼마나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많은 게 문제를 보고 뭘 한다? 이 제 논제를 분석하고 조건 찾을 때 우리는 바로 번호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번호를 붙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이것이 주어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는 바로 뭐뭐다. 이것이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뭐다 아니면 뭐뭐고 뭐뭐나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패턴을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두면서 이제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가 있다? 이 서답형 답은 뭐를 정해준다? 서답형 답은 뭐야? 목적과 뭐가? 거래 유형과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정해져 있다? 바로 거래 구조와 뭐가? 전개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벌써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벌써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따라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해진다. 그럼 이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분량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넘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그 훈련이 이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A형은 기입형은 우리가 이제 답안지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봅시다. A형은 이제 우리가 첫 문제 저차 한번 볼까요? 봐라. 다음 엄마와 딸의 대화입니다. 갈등사. 이제 아마 여러분 학습 요소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뭘 익혀라? 이 성취 요소 기준표를 잘 익혀라 그랬죠. 이건 항상 가지고 다녀라 이 말입니다. 이걸 계속 틈만 나면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성취 요소 기준표 교육과정 해설서의 성취 기준표를 우리는 잘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면은 많은 게 지금 우리 교과서는 2012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201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5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이과 통합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도 출제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같이 익혀두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는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험이 문제가 내있던 첫 번째 바로 많은 게 이 성취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2015 개정 과정에 보면은 그렇잖아. 12학년도에 보면은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2015에 여러분 보면 2015 개정 과정에 바로 많은 게 화법을 보면은 2012 그렇죠. 화작에 보면은 우리가 2-2 항목에 보면은 요 성취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 성취 요소가 여러분 화작을 한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화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화법에 이제 여러분 바로 많은 게 2-2에 이제 보면은 그렇잖아. 바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79쪽에 보면은 아마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2015에 보면은 79쪽에 화법의 원리 12 화작 2-2에 보면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갈등 상황이니까 결과는 뭐가 와야 됩니까? 갈등이 해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갈등이 해소되는 전략을 쓰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화법에서 갈등 해소. 그러면 그 갈등 해소할 때 이제 전략이 바로 중간에 있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면 바로 뭐가 된다? 갈등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갈등 상황이. 그러면 갈등 상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바로 사건입니다. 사건이 존재하죠. 그러면 사건이 존재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하라? 자신의 감정을 잘 실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 그러면 자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묶고는 전문 용어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뭘 전달한다?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라. 자신의 감정. 나의 감정을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면 진솔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진솔하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라.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거? 바로 뭐 하는 게 어떤 기대감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기대감. 그러면은 이 갈등이 해소된다 이 말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갈등 해소한다는 것은 화법에서 바로 쉽게 말하는 뭐 하는 게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장애 요인을 제거. 그러면 물론 갈등 해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대화 원리입니다. 대화 원리예요. 대화 원리. 그러면 대화 원리는 바로 뭐나 우리 배웠죠. 기본적으로는 셋을 배웠습니다. 바로 뭐예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적절한 거리 유지 원리. 이걸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규칙은 이제 순서교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중에서 지금 많은 게 요 항목은 뭐가 된다? 갈등 상황에서 상호 협력적으로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상호 협력으로 바꾼 이유는 바로 많은 게 뒤에 있는 요소가 요소 그대로 쓰면은 뭐가 된다?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이게 바라는 바, 그래 바라는 바가 기대죠, 기대. 이게 써뿌리면 답이 그대로 다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바로 많은 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시험은 이렇게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취요소에 보면은 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답이 다 들어있다. 그걸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성취요소에. 그러면 이제 가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왜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딸아이가 뭘 하고 있어요? 자꾸만 인터넷 소설을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공부 안 하고 자꾸 인터넷 소설을 본다는 겁니다. 갈등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에 보면은 뭐가 됩니까? 엄마가 바로 뭘 한다? 바로 뭐 하는 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죠. 엄마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더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을 전하는 겁니다. 엄마의 감정. 그렇죠. 내가. 그 다음에 나도 은근히 걱정돼. 뭐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그래. 난 자신감 있는 우리 딸을 믿어. 그렇죠. 그 다음 뭐 하는 게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내 딸의 목표를 최선을 다할 때는 내가 최선을 할 때보다 더 몇 배 더 행복해. 이게 전부 뭐예요? 엄마의 감정을 전하는 겁니다. 엄마가 나의 감정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딸이 뭐 하는 거예요? 설득이 됐잖아요. 알았어. 엄마 줄여서 볼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시간 줄이란 말을 하나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를 비난하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엄마의 감정만 전한 겁니다. 엄마의 감정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딸이 많은 게 줄여서 자기가 볼게. 자기 스스로 많은 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낸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활동 자료를 보면은 바로 뭐예요? 이 대화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 바로 나 전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이제 대립적인 게 바로 뭐예요? 너 전달법입니다. 그렇죠? 2인칭 전달법이에요. 그러면 너 이러면은 반드시 많은 게 비난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비난. 자, 해설서 모르겠어는 펼쳐놓고 보세요. 자, 해설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2015 개정했던 성취기준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게. 그러면 나 전달법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 상황이니까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바로 나의 감정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바로 많아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바. 이걸 이제 우리는 많은 게 제시되는 걸 우리는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서의 뒤에 3쪽에 보면은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 전달법을 하면은 비난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법에서 갈등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농담삼아도 했지만은 뭐예요? 1인칭 주어를 꼭 써라. 나는 이런 말을 써라. 화가 날수록 나는 이런 말을 쓰면은 많은 게 바로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누그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가 나면은 뭐야? 나는 이거부터 시작해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서 나는 말을 이어가기 어렵겠죠. 그러면 일단은 나는 이래버리면은 많은 게 마음이 가라앉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 템포를 느리게 돼. 왜? 나는 이러면 막 열받아서 막 바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내뱉었기 때문에 나는 막 이 쌍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 쌍소리가 안 나오죠. 그치? 나는 이러고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자기 인격을 모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러는 순간 막 너는 이러면은 이 망할 놈, 죽일 놈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나는 죽일 놈, 망할 놈 이럴 수는 없죠. 지게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래버리면은 감정이 가라앉게 돼 있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습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그대로. 그러면 요거는 꼭 알아두라 그랬죠. 선생님 항상 평소 때 수업할 때도 잘 이야기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마 개론서를 본 사람은 많이 이걸 알 겁니다. 근데 그 개론서에 있던 것이 2015 개정이 되면서 성취여수가 이 해설 과정에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앉게 돼요. 공식화되었다. 그러니까 개론적으로 있던 것이 이제 국가의 이론으로 공식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공식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정과정 해설서를 보라는 겁니다. 공식화된 거는 이제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 개별 특수성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리 작은 걱정. 그래서 이제 표현도 보세요. 이리 작고 걱정이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런 걸 잘 익혀둡니다. 이거는 꼭 외우세요. 그렇잖아요. 갈등 해소하는 방법. 물론 이제 갈등 해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우리가 잘 아는 공감적 덕계입니다. 그렇죠. 공감적 덕계예요. 공감적 덕계. 여기는 화법이니까. 화법은 무조건 딱 나오면 무조건 공감입니다. 공감. 이 말이 떠올려야 돼요. 화법은. 공감이라는 말은. 그랬잖아요. 화법은 전부 다 바로 많은 게 대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잖아. 시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죠.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바로 요소를 물었습니다. 바로 많은 게 뭐가 실려있다? 사건과 감정과 기대가 들려있어요. 그러면 그 대화를 보고 어느 게 사건이고 어느 게 감정이고 어느 게 기대인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 전달법에 많은 게 대화를 구성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게끔 대화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많은 생각이다. 이런 감정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되리라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많은 게 될 수 있겠죠. 그걸 알아두죠.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독서의 특성과 역할입니다. 독서 문제입니다. 자, 독서의 특성 문제 나오니까 또 여러분 바로 많은 게 오늘 우리 한 장짜리 준 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묶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보세요. 여기 화법에는 보면은 바로 많은 게 그 나전달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성취 요소에 있는 이 내용은 한 장짜리는 2009 개정 과정의 내용입니다. 맞나요? 2009 개정 과정. 그러니까 2009 개정 과정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나전답을 갈등 해소 방법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2015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강조하지만은 바로 이 교과를 외우려면 독서란 이 한 장짜리가 이 화법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안 들어있는 사람은 지금 많은 거야. 12주 동안 이걸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이걸 넣고 시험 치러 가라 이 말입니다. 이걸 넣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독서를 보세요. 독서가 이제 나왔으니까 뒷페이지에 이제 독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독서의 특성이랬으니까 특성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독서의 특성하면 제일 먼저 특성은 뭐예요? 독서는 뭐예요? 의미 구성 행위입니다. 맞아요? 의미 구성 행위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행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그러면 의미 구성 행위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은 심화 과정에 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독서의 기능을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고 과정이라고 배웠죠. 독서는 의미 구성이 사고 과정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실적 의미에서 무슨 의미로? 창조적 의미로 고등사고로 의미가 구성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독서 읽기 과정은 곧 사고 과정입니다. 사고 과정.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 과정과 그 다음에 장문에 바로 많은 게 쓰기 과정은 무슨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그랬다. 맞아요? 주어진 과제를 많은 게 수행하는 겁니다. 주어진 주제를 많은 게 맞게끔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기부터 표현하고까지가 바로 뭐가 됩니까? 문제 해결 과정이 된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는 많은 게 형식주의일 때는 뭐로 이루어진다? 선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뭐로 이루어진다? 바로 뭐야? 어떻게 이루어진다? 상이인지 많은 거예요. 회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회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상이인지 과정, 조정과 점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은 독서에 바로 많은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독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의 특성 중에서 우리는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의 특성으로 할 때는 우리가 뭐가 된다? 바로 많은 게 아까 말한 의미 구성 행위나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된다? 문제 해결 행위를 우리는 뭐로 묶어서 뭘 한다? 바로 뭐예요?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그 세 개의 특성을 사고 과정으로 묶으면은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그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어디에 이제 되어 있다? 독서의 성취 기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의 성취 기준에 보면은 독서는 바로 많은 게 문제 해결 과정이고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의사소통 행위다. 그러니까 독서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의미 구성 행위고 문제 해결 행위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의사소통 행위라 그랬죠. 그러면 그걸 두 개로 묶으면은 바로 뭐예요? 문제 해결 사고 과정과 의사소통 뭐예요? 사고 과정이다 말입니다. 의사소통 행위다. 그걸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문제 해결 행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문제 해결 행위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 문제를 보니까 뭐예요? 솥대란 뭐니? 이거는 바로 뭐야?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맞나요? 솥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솥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해결하는 전략 알고 있잖아. 뭐 하면 돼? 사전 찾기 하면 됩니다. 맞아요? 사전 찾기 하면 돼. 그럼 사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뭐로 뭐 하는 거야? 다음 글을 읽어. 다음 문장을 읽어서 뭐나? 문맥 속에서 뭘 찾아내면 돼? 의미를 유추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게 머리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외우고 있는지 이제 머리에 또 지금 문제를 푼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는 겁니다. 동원하면서 지금 풀으라 이 말입니다. 왜? 선생님이 지금 시험은 독서의 특성만 냈지. 이걸 좀 더 이제 심화시켜서 다음 이제 시험처럼 비행처럼 뭐예요? 질문하기 전략으로 갔을 때는 또 심화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 중에서도 바로 뭐예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죠? 단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단어의 글에 대한 내용의 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글 중에서도 단어의 의미를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사전을 찾는 겁니다. 맞죠? 아니면 뭐 옆에 동료한테 묻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바로 뭐예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맥을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니까 지금 질문입니다. 뭘 했어요? 그 다음 심신에 이렇구나. 그렇구나.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뭘 하능합니까? 자기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이제 이것은 이는 가리키는 게 뭐지? 이건 뭐가 된다? 문맥적 의미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맞죠? 문맥적 의미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문맥적. 그러니까 인언이라는 지시 내용, 지시 표현의 기능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겠다. 그 다음 세계 우주청이 바로 이거구나. 그 다음에 바로 세계 우주청 의문점을 주었는데 그걸 또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그렇구나. 그냥 오리인 뿐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걸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 그러니까 소때는 이거는 뭡니까? 읽고 난 뒤에 자기가 재구성한 겁니다. 소때는 실제로 이런 거구나. 사전의 의미와 다르게 이런 소때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재구성해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구성할 때는 보면 글을 바탕으로 뭐를 활용했습니까? 배경 지식과 그렇잖아요. 맥락적인 글을 통해서 재구성해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전부 다 독서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러니까 독서의 특성에 대한 걸 적어야 돼요. 독서의 특성을 적으라 이 말. 거기다 밑줄 쫙 치고 말해 배경 지식 적으라 이 말. 의미 구성형이다, 문제 해결형이다, 의사소통형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셋 중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의사소통 뒤에 있으니까. 의미 구성이냐, 문제 해결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보니까 뭡니까? 의미 구성이야, 문제 해결이야. 문제 해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배경 지식을 적어 놔놓고 그걸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때 독자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하여 독자가 자신의 뭐를 경험과 지식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걸 이제 뭐를 하냐? 그 다음에 또 뭐를 한다? 재구성하려면 뭐가 달라진다? 같은 글인데 왜 반응이 다르냐 이 말이야. 요약이 다르냐 이 말이야.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뭐가? 가치와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치관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문의 어려움입니다. 미숙한 필자입니다. 미숙한 필자예요. 일단은 미숙한 필자는 바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봐요. 글을 못 쓰는 사람. 첫째 뭐예요? 작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지식은 어느 정도인데 한번 써보지 않은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론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지 않는 놈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경험,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도 보세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놈도 게임에 참여를 안 하면 그 재능이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돈 많이 주는 데보다 계속 뭐로? 그렇잖아. 바로 뭐야? 핵심 멤버로 게임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팀에 가겠다. 그렇잖아요. 연봉을 많이 받아. 땀은 출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 하는 게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능이 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참여를 많이 하는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여러분 바로 뭐예요? 여러분처럼 지금 와서 하는 게 시험에 많이 접해보는 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직강을 듣고 하는 거 공부하는 놈이 제일 유리한 겁니다.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근데 간혹 사람들은 그 직강 들으면 강의 듣는 게 대상이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거는 못 들어서 괜히 부러워서 지랄 떠는 거지. 자기가 기회 되면 그럼 또 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올 여건이 안 되니까 괜히 지랄을 떠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가장 많은 거야. 참여를 현장에 많이 하는 것이 특히 많은 거야. 이런 실전 시험에 갈 때는 실전 문제를 정확한 실전 필드에 많이 해본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최고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 답이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쓰다 보면 이래 첨삭을 하면 다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잘하고 그렇죠. 자기가 열등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좌절할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집단에서만 그렇습니다. 시험은 이 집단만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벌써 많은 게 그만큼 처지는 겁니다. 그렇지, 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면 그 잘 뛰던 운동선수들도 며칠 놀다 오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벌써 한 일주일 놀다 오면 벌써 그렇잖아요. 그럼 배경지식이 돌아가는 게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도 이러니까 목소리도 그렇지 카랑카랑하지 않듯이 그렇지 웃기는 게 바로 쉬면은 더 힘이 날 것 같지만은 소리가 많은 게 더 명료하지 않다 이 말,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잘 기억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문의 어려움은 바로 첫째 뭐예요? 지식이 없는 놈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 두 번째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심리적 요인입니다. 심리적 요인.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상황 요인입니다. 그 장문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은 무대냐, 큰 무대냐, 상대가 또 부담스러운 사람이냐 아니냐. 그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건 우리 배웠잖아요. 딱. 그냥 상식적. 독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독서도. 그렇잖아요. 인지 능력이 제일 먼저입니다. 인지 능력. 아는 게 있으면 잘 써요. 아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경험이 많으면 잘 써요. 해본 경험이 많으면. 그 다음 심리적으로. 아무리 알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자존감이 없으면 못해요. 그 다음 아무리 자신감 있고 하더라도 환경이 너무나 근엄하고 무게가 느껴지면 그럼 여러분 지금 쓸 때하고 여러분 그냥 집에서 쓸 때하고 오늘 시험 낼 때하고 또 무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다르고 또 막상 11월 24일 5일 나가면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진짜 단판 승부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 한 번 시험이 1년을 좌우하니까. 그렇잖아요. 부담감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매일 능숙하게 해도 그날의 부담감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날의 부담감을 떨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잘 기억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장문의 어려움 중에 그걸 먼저 장문의 어려움 밑줄 쫙 치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 다 적으라 이 말입니다. 자, 시험 칠 때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머리에 탁 떠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안 떠오르고 이 문제를 접근을 했다. 지식이 체계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맞췄다. 조상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알겠어요? 조상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날은 진짜 개탄 날이다. 그날 맞춘 날은. 근데 그런 것은 조상이 나라를 맨날 구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몇백 년에 몇천 년에 한 번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은 실험 때 이 모의고사 때 써먹었으니까 이제 실전에는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몇천 년에 한번 나타날까 할 걸 모의고사 때 써먹었는데 나타났었는데 실전에 나타날 기회가 없죠.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기분이 좋구나. 이 정도로 끝내야지. 그것이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라. 능심하세요. 능심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말을 하면 자꾸 주눅을 주눅이 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자꾸 그렇잖아요. 사람을 주눅을 들리게 하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진검승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진검승부로. 그렇잖아. 누구 사정 봐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단 말이야. 그걸 명심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그걸 적어 놓고, 그러면 이 지문이 뭔지 한번 보자. 저는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썼는다 쓰고 읽으면 내용이 뒤죽박죽이라 당황해요. 자, 보세요. 이제 문제 나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뭐는 됐어요? 정의적 요인은 됐어요. 내용이 뒤죽박죽이다. 그럼 몇 줄 쫙 치고 뭐가 없다. 내용이 뒤죽박죽이다. 그럼
통일성과 응집성이 없습니다. 내용의 체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의 체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내용 조사를 많이 해서 내용 조사를 많이 했다 뭡니까 이거? 내용 생성은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즉 글감은 많이 뭐예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글감. 그렇죠. 조사를 했어요. 글을 살펴 내용이 어떤 부분은 너무 자세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빈약해요. 그럼 뭐를 안 했다? 조직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조직하기를 해보면 아까 말한 자 우리가 보세요. 내용 생성할 때 앞에서 있었잖아요. 내용 생성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세 가지가 있죠. 자료를 뭐 한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료를 세 단계 있었잖아요. 뭐 배웠어요? 수집. 맞아. 첫 번째는 수집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이건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수집하고 나면 뭐 해야 돼?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요걸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전략에서 뭡니까? 내용 생성 두 가지 전략. 첫째 뭐예요? 창의적. 그 다음 두 번째 체계적. 맞죠? 이게 없단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장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장문에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내용 생성에서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내용 생성. 자, 내용 생성에서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우리 프린트 한 장짜리 보세요. 장문 펼쳐 보세요. 장문 펼쳐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선생님은 이게 한다는 거는 뭐야? 이게 머리에 들어앉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 시험 칠 때 이게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는 게 키워드를 찾느냐 이 말입니다. 키워드를 찾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정교화시켜서 안 한다는 겁니다. 시험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공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감적으로 공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감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 감정은 변수가 많습니다. 주관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해야 돼.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이 그래도 우리의 지식 중에 제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성과 인성과 감. 인성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인성을 갖추려면.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뭐 있으면 내용 생성이니까 있잖아요. 내용 생성 단계에서 첫째 뭐 하는 게 무슨 과정을 한다? 주제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떻습니까? 체계적인 내용을 생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는 됐어요. 그럼 뭐가 안 됐어요? 다 튀어나왔잖아요. 저절로 키워드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너무 일관성을 유지하면 글을 균형을 맞추고 글을 쓰면 어떤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바로 뭐 하는 거야? 관점과 태도가 맞는 거죠. 자, 좋은 글의 조건 뭐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뭡니까?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관성은 예전에 2007 개정 과정에 일관성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응집성에 해당합니다. 통일성과 응집성을 묶어서 해당되는 게 일관성입니다. 일관된다 이 말은 바로 변화가 없는 겁니다. 태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관점과 태도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에 배우잖아요. 저 새끼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한다 박쥐처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관성이 있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다음 뭐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서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문제는 내용 생성인데 어떤 쪽은 내용이 넘쳐나고 어떤 쪽은 내용이 빈약하고 일관성이 없고 글이 뒤죽박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다? 조직하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체계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뭐 하는 게 우리는 뭘 작성해라?
아까처럼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이걸 이제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체계화 전략에 우리 뭐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체계화 전략 중에 뭐 있었으면 장문에 있어서 우리는 내용 생성의 책 중에서 뭐 한다? 개요 작성과 내용 구조도의 전략을 쓰라. 다 그대로 튀어나오잖아요.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물 흐르듯이.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모범 답은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물 흐르듯이 그 단어가 도출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자기적으로 억지로 끼워넣는 갈라넣기, 그런 출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풀어도 백날 풀어도 도움 안 돼요. 왜? 그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니까. 명심하라 그랬죠. 출제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내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 출제자들은. 최고의 석학들은 가장 그 분야의 전문 지식과 출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자기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는 자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게 색다르니까 많아. 참신하고 어렵죠. 자기 답하고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거기에 말려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많은 게 독창적이 좋은 문제로 까발리는 인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 능력을 막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이상한 문제를 내놔놓고 그걸 굉장히 참신하고 독창적인 문제로 둔갑을 시킨다 이 말이야. 무식이 충만한,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또 많아 할렐루야 하고 그렇죠. 따라는 미개한 중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출들 문제 보세요. 딱 보면 알고 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뻔한 흐름이 보여요. 그 맥을 흘러가는 흐름을 못 짚었어요. 지금도 이 답이 내용 구조도가 흘러가는 게 답이 잡히잖아요. 지문을 따라 읽어가.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야. 이거 안에 뭐 있어요? 그렇죠. 개요 작성과 내용 구조 단어가 그 다음 튀어나오잖아요. 개요 작성 아니면 뭐예요? 내용 구조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독서 특성은 셋 중에 하나잖아요. 두 개 나왔으니까 한 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익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있다? 이 책이단 말이에요. 이 책. 이걸 체계적으로 외우고 머리에 들어있어야 자연스럽게 흘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정해준 책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내가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수험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2, 3년, 4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지식. 알겠어요? 경쟁력이 있는 지식의 책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개론서가 아닌 교육과정 해설서를 머리에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아요. 이 시험 제도가 있는 한 이 책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험 제도가 책이 바뀌면 시험 제도가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머릿속에 공부를 하면은 매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잘 그려둡니다. 흐름을 보세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됐어요. 민수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영수 너 머리를 쥐어 뜯고 있니?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제 그래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예요. 자, 자기소개서는 우리 교과서에 배웠죠. 교과서 우리가 학습할 때 중학교 1학년 책 1-1에 딱 나오면 자기소개하기 그걸 배웠습니다. 자기소개한다는 거는 두 가지 있죠. 우리가 화법이니까, 소개한다는 건 화법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정보 전달과 관계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를 알려가지고 많은 게 반구성원과 관계 발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나의 많은 거야.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우호적으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인상 깊게, 관계를 맺게, 인상 깊게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오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개하는 전략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인상 깊게 하는 전략들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배웠던 거는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다든지, 별명을 붙인다든지, 그렇죠. 자기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한다든지, 자기의 장기를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속에서는 일종의 뭐와 같다? 장문에서 뭐하고 같다? 자서전하고 같습니다. 자서전. 자서전을 바로 뭐야? 그냥 구두언어로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속에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됐죠. 그러면 일단은 됐습니다. 자, 자기 속에 쓰는 글의 유형을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장문이 나오거든 독서가 나오든 화법이 나오든 머릿속에 먼저 꼭 자리에 잡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응? 상황 맥락 요소죠. 맞나요? 뭐든지 구성 요소를 알고 있어야 돼. 그 구성 요소가 뭐예요? 장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상황 맥락. 간접적인 요소를 뭐라 그래? 사회문화적 맥락. 그러면 상황 맥락은 뭐예요? 있는 대로 다 외우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응? 바로 뭐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글 요인이죠. 글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다? 목적, 과제, 주제, 유형. 맞죠? 글의 유형이라 할 수도 있고, 글의 종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독자, 청자, 그 다음 매체. 이겁니다.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법이 나오면은 상황이라면은 용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게 뭐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시공간이라 그랬죠. 시간과 장소라 그랬습니다. 장소. 그게 이제 항상 잘 어우러져야 잘 되고 있다. 그게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문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 그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전부 보세요. 우리 장문에 지식 요소에 해당하잖아요. 맞나요? 이 지식 요소는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필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유형이 달라지도 뭐가 달라지도 꼭 전부 적용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 이 지식은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연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이것만 지식만 문제 내는 거는, 이 지식을 문제 내는 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배웠잖아요. 지식을 측정하는 거는 무슨 문제 유형이 제일 좋다? 선택형이잖아요. OX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 유형입니까? 서답형입니다. 논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측정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 영역에 문제가 적을 수밖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의 문제, 여기도 보면 출제가 안 됐다고 해서 많아. 이걸 경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론서를 경시하다 했어요. 시 이론을, 소설 이론을, 그렇잖아요. 이 개론을 경시하듯이. 왜? 그걸 나오는 문제는 임용이 잘 없으니까. 중고등학교는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대충 보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 정교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랑비에 어쩌듯이 키워드가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교사는 항상 강조합니다. 기초 지식이 튼튼한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 영역에 기초를 정확하게 바라요 말이야. 날로 먹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기는 날로 먹을 집단이 아닙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하게 그냥 뭐나 해가지고 합격되는 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글을 쓸 때 먼저 계획을 먼저 세우면 훨씬 수월할까. 시간도 절약되고. 당연히 저도 세웠죠. 자, 계획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꼼꼼히 내용 구조도 작성했어요. 그러면 내용 구조도 작성했으니까 뭐예요? 글에 생성하기와 조직하게 됐어요.
그렇죠. 앞에하고 영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뭐 민수하고는. 그 다음에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세운 내용 전부를 여기 문제, 전부 나면 무조건 체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극단적인 이런 부사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부 반드시 필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뭐든지 지금 보세요. 이 문제 3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문제점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이걸 단서를 찾아야 돼요. 내용 전부를 쓰는 놈인데 꼼꼼하게 구조를 작성해 놓으면 글 쓰는 것이 훨씬 쉬울 줄 전년에 이미 구조를 작성해 놓아서는 안 쓸 수도 없고. 자 보세요. 구조 작성한 대로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뭐냐? 장문을 뭐로 합니까? 선조적으로는 쓰고 있다. 이 용어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친구는 장문의 사고를 뭐냐? 선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선조적. 그러면 이제 답은 뭡니까? 회기적입니다. 회기적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상인지 전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점검과 조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답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 답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기억에.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기억이 몇 초 인생이지만 몇 달에 지금 한 거는 뭐까지? 새야 그래도 11월 25일까지는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11월 25일까지는 가야 돼요. 9월 25일, 10월, 세 달은 가야 됩니다. 세 달. 이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세 달 가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 달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이 지금 학습한 거를 일주일 안에만 봐도 세 달은 갑니다. 교육학에서 배웠잖아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한 거를 5일 안에 보면은 그것이 많은 게 최소한도 100일은 갑니다. 100일 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이 많은 게 3, 4년은 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기억력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3, 4년 안에 다시 또 한번 보면 그거는 평생 간다 이 말입니다. 평생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기적일 때 빨리 그걸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5일 안에 여러 번 본다고 해서 거기 마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기별로 간헐적으로 자꾸 리피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건도 그렇잖아요. 매일 닦는 거 그게 오래 쓰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그렇잖아. 그 사이클에 맞게끔 닦아줘야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닦고 내일 닦고서 매일 닦는다고 이게 영구적으로 깔다가 보면 닦아서 다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인데 그릇 막 닦다 그렇지. 매일매일 닦아가 오면 나중에 구멍 나서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또 너무 안 닦아도 구멍 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닦아줄 기간이. 그 형태 자체로. 그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1, 2, 3번을 했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됐어요? 교과는 어디에? 특히 교과는 이 흐름을 잘 외우래요. 알겠어요? 교과는 이 교육과정 책을, 이천구 교육과정, 이게 지금 이거 이천구 교육과정이죠? 이거를 놔놓고, 그 다음 많은 게 이 성취 기준 요소에다가 적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학습 목표를 설정한 게 이 책이다 말입니다. 알겠어요? 학년별로 학습해야 될 내용을 설정을 해놓은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에서 뽑아서 학년별로 성취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이 성취 요소로 나오지만은 그 밑바탕의 배경 지식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융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교과는 저절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임용을 공부를 하면은 교과가 제일 쉽습니다. 1년만 제대로 하면은 교과는 거의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교과를 2년 한다, 3년 한다, 그건 웃기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많은 게 그 강사는
그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갑니다. 문법은 이제 우리 한번 보세요. 문법은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지식이 거의 90%입니다. 지식이 90%예요. 그러면 지식을 90%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지식을 우리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구사하라?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지식을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넘겨하면 뭘 하는 게 제일 좋다? 바로 뭐야? 개념 구조를 뭐 하는 거야? 그래픽 조직자를 통해서 뭐 하라? 구조화하라. 맞죠? 구조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구조화시키는 것이. 구조화시키는 게. 자, 여러분 이야기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교육과정 해설은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뭐 임용은 여기에서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과정 해설에서 다 있단 말이야. 자, 교육과정 해설은 여러분 바로 뭐야? 어떤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게 이 임용에 맞게끔 구성주의에 맞게끔 학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체킹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여러분 학습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뭡니까? 성격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목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내용 체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교수학습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뭐로 돼 있어요? 평가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해설서의 몇 개? 5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대전제로 그냥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죠.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대전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바로 뭐예요?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기가 뭐 하는 거야? 비중이 거의 8, 90%입니다. 이게 교과 내용학 그렇잖아. 교과 교육입니다. 그렇잖아. 내용학. 이 교과 교육학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봅시다. 그렇잖아요. 바로 뭐로 되어 있어요? 지식, 기능, 실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가? 이걸 빼버리고 어떻게 외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임용에 나오는 문제 영역입니다. 문제 영역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이 영역을 뭐 하는 거예요? 허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만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영역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몰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몰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면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 문법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문법은 이렇게, 이제 일반 교과는 이렇게 돼 있지만, 문법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하는 거예요? 언어와 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 시험은, 이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어의 일반적 특성, 이런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언어와 문체, 언어와 뭐나 사고, 사상,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법은 나오는 거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문법, 구조. 요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법 구조.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언어와 삶, 그 다음 표준어, 맞춤법 이런 건 또 뭐야?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건 임용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문법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고맙죠.
그렇잖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난 이것만 기억하는데 이걸 기억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난 요것밖에 없잖아. 글자, 문법, 구조, 이 모르는 사람 없지? 나는 내게 알겠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끼를 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지식의 구조와 정교화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야. 구조, 이거 이제 구체화시키라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야. 일반화시키라, 구조화시키라 이 말입니다. 상위어는 구조입니다. 하위어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문법 구조는 바로 뭐야? 자, 보세요. 몇 개 말하는 거야? 내용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5개입니다. 맞나요? 뭐? 어문, 형태, 동사,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어휘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미,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제 어휘론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활용론은 화법으로 가니까 문법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출제 빈도가 거의 한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주 출제 빈도는 여기입니다. 이 출제 빈도는 여기에요. 문법은 또 뭐야? 이것도 안 나와요. 이것도 딱 간단합니다. 문법은 이것도 한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탐구학습법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왜 그것밖에 없냐? 문법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문법은 지식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학습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문법은 지식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식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 설명식 교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탐구학습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다 적었어요. 어문 안에 또 몇 개 있어요? 셋입니다. 맞아요? 뭐예요? 어문, 어문 체계, 어문 변동. 맞아요? 됐어요? 또 새끼 칩니다. 어문 안에 몇 개? 2입니다. 맞아. 이제 3까지 가도 됩니다. 뭐예요? 이거는 뭐야? 분절어문, 비분절어문. 물론 여기까지 가서 이제 뭐 어절까지도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어문 체계 2입니다.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어문 변동 몇 개? 4입니다. 맞아요? 교체, 첨가, 탈락, 추격. 됐죠? 또 가지쳐라 이 말입니다. 가지쳐라 이 말이야. 이 구조화가 머릿속에 되어 있는지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문법은 암기 지식이기 때문에 이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최종 목적지는 예문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이 예문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나? 거꾸로 타고 올라가라 이 말에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어디에서 멈추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어디에서 멈추라는 게. 이 예문을 보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타고 올라가는 게 그게 문제 조건이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문제 조건을 보고 어디까지 타고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타고 올라가는 거. 시험은 전부 이겁니다. 알겠어요? 전부 예문이에요. 예문. 사례입니다. 사례. 시험 문제는 이걸 보고 상위어를 타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상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 구조도가 그려져야 한쯤에는 이게 타고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은 거야. 이 내용이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체화와 구조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학습이에요? 회귀적인 사고작용 능력입니다. 회귀적 사고 능력. 이게 저절로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점검 조절이 저절로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역동적 사고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능동적 읽기, 능동적 쓰기 학생이 된다. 그러면 능동적 수험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 잘 치려면 능동적 수험생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끔 빨리빨리 적용할 줄.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기본 지식이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영역은 이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나 시험 치겠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라를 조상을 몇 개 구했으면 많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일 안 해도 그렇지. 독립후손으로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뭐 구한 거 없죠? 집에 훈장 있는 사람 없죠?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없으면은 조상 탓하면서 이걸 외우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조상 탓하면서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외우세요. 그럼 이걸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 구조로 이게 이제 여러분 뭐 하는 게 이 한 장짜리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그려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쭉 있지만 오늘 여기 첫 시간이니까 묶어줬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뭡니까? 교과부터 어디까지? 문학까지지? 전부 뒤에까지. 전부 돼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 뭐야? 들어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파고처럼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뭐야? 시험 출제자는 새돌이가 이런 수를 뜨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새돌이가 완전 새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파가 되려면 경우의 수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이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이게 타고 들어가게 덜이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한 장짜리 주니까 이 개뿔달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 간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1월 달부터 줬잖아요. 매년 쌤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년 주는데도 매년 그걸 근성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초지일관 심지가 굳어서 좋기는 좋지만은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는 바로 뭐 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기 아직까지도 많아. 3달이 남아있으니까.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타고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부터 할 사람은. 그러면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는 꼭 출제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동 편정을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난 꼭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딱 체킹을 하란 말이에요. 체킹을 하라. 그래 놓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어문 변동 현상 이래 나왔습니다. 어문 변동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찾으세요. 그러면 가가 1이 뭐예요? 어문 변동이. 적으세요. 두원법칙입니다. 맞나요? 두원법칙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4가지 분류를 하면 뭐예요? 교체이기도 하고 탈락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현상도 뭐예요? 교체이기도 하고 탈락이기도 합니다. 교체인 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래요? 평파열어마. 맞아? 탈락인 것을 뭐예요? 자음군 단수나. 모든 시험은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싸움. 그 용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준, 국가에서 정해준 용어를 그게 키워드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뭐나 습관을 그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습관을 정확하게 들어야 말이에요. 습관을. 자,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음의 어디입니까? 처음과 끝이지. 그러니까 가의 1, 2는 뭐예요? 음의 위치입니다. 음의 위치. 어문의 위치예요. 어문의 위치.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나는 바로 뭡니까? 비엄합니다. 나의 1은 비엄하, 나의 2는 뭐예요? 구개엄합니다. 그러면 구개엄하나 바로 뭐예요? 비엄하.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게 이제 가의 1번, 나의 1거든 잠동하라 그럽니다. 동하죠.
그러면 여기는 동화주가 있다면 동화주가. 그렇죠? 동화주를 만났을 때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문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경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걸 지금 첫 시간이니까 하나의 기입형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식을,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지식을 떠올리는지 점검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풀이법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잘 보세요. 접근.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바로 뭐야? 가장 원칙적인 접근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것. 그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뭐야? 변칙을 썼느냐? 원칙을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후루꾸루 썼느냐?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원칙을 알면서 변칙을 썼으면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풀이 공략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칙도 모르는 쓰면서 뭐 하는 게 자기가 풀이법이 있는 사람은 그거는 뭐 하는 게 웃자다가 뭐야?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이건 훈민정음 해례에 있는 어문 현상입니다. 첫 번째 제적은 아음의 뭐야? 옛 이형은 비록 햇뿌리가 목구멍에다 소리 기운나 코로 나지만 그 소리 이형과 온수에서 예문어 유모가 많이 혼동되어 사용된다. 아음자인데 다른 아음자인 기역과 자형이 달라진 이유를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영국의 음이 되죠. 일종의 이제 아음이 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건 이체자라 그러죠. 이체. 그렇지 형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세 번째 것은 바로 뭐 하는 게 종성표현법, 종성표기법입니다. 종성표기법. 종성표기법인데 우리는 예전에 몇 개로 원래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종성부형 초성 원칙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현실에 통용된 적은 없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뭐 하는 게 해례본에서는 팔종성법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팔종성법. 그게 단서가 바로 뭐 하는 게 거기 있는 것처럼 사마띠 밑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팔종성의 대표적인 거는 뭐 하는 게 시옷과 디귿을 동시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칠종성법으로 바뀌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두라 그랬죠. 뭐예요? 중세에서는 칠종성법을 쓸 때는 디귿 대신에 시옷을 썼다. 그러면 디귿과 시옷을 팔종성으로 썼다는 건 디귿음과 시옷음이 다르다는 거, 음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음가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러면 시옷 받침이 올 때와 디귿 받침이 올 때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의미가 다르다. 그런데 이제 현대문법으로 오면은 바로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는 뭐하는 거야? 대표 7개로 나와 7종성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뭐냐? 시옷 대신에 디귿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사마띠가 되겠죠. 그건 뭐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냐? 이형보례에서 쓰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동국정원식 이형보례는 뭐하는 거예요? 입성표시법입니다. 입성표시. 그러니까 이형보례라는 것은 이제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는 것은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는 것. 표기법 전부 다 한자음에 쓰면 해당합니다. 고연은 아니에요. 한자음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붙어 있잖아요. 한자음. 그러면 동국정운은 한자음에 쓰면 이렇게 해당합니다. 우리만 고요에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랬잖아요. 고요일 때는 바로 뭐 똑같이 뭐야 월, 술 이럴 때는 이형보례지만 홀배, 할따름 이럴 때는 바로 뭐나 관행사형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이소리다 되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음이 아니니까 한자음이 그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거는 중세 표기법의 이제 가장 기초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뭐야? 여러분 성취 요소를 보세요. 문학은 성취 요소를 적어주면 참 고마운 겁니다. 알겠죠? 성취 요소가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 기출해 보면은 뭐야? 다음 자료에 따라 다음 작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써라. 제일 골 때리는 거죠. 뭐든지 뭐야? 문제가 짧은 게 제일 골 때립니다. 방향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가 지문이 길수록 방향이 정확합니다. 따라만 가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문제가 길면 길수록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정확한 답이 나와요. 따라다니면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작품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흐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문학은 뭐든지 수업이 무슨 수업? 맥락 수업입니다. 맞나요? 맥락 수업. 떠올려보세요. 몇 개? 문학사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상호 텍스트. 그러면 이 문제는 뭡니까? 문학사적 맥락입니다. 문학사적 맥락이다 이 말은 뭐냐? 문학 작품 자체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알겠어요? 작품 자체. 즉 소위 말하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내용, 형식, 표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이 말입니다. 문학 작품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학사적 맥락입니다. 장르가 어떻게 발전되어 갔느냐. 그러니까 신라 처용가, 향가 처용가와 고려 가요 처용가가 어떻게 많은 거예요? 장르가 다른가 이 말입니다. 장르가 다른가. 그 말은 향가 처용가는 8구체에서 19체로 가는 과도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운문 형식이 강합니다. 서정 형식이 강해요. 서정 형식이. 그런데 고려 처용가는 궁중나래 때 썼기 때문에 길이도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나 거기 있는 것처럼 뭐나 처용의 형상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극성이 강하다. 극성. 쉽게 말하면 뭐나 축사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축사의 성격이. 궁중나래라는 주 목적이 바로 뭐예요? 벽사진경의 뭐야? 목적의식입니다. 궁중나래란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 개인의 서정문학보다는 희곡문학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나래 때 춤을 추는 행위였다 이 말이에요. 처용무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처용무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바로 많은 게 그 모습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운문문학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 현대시로 할 때도 서사문학과 운문문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운문문학의 특성은 뭡니까? 압축이죠. 왜? 비유와 상징을 통한 압축적으로 뭐야? 운율을 이제 형성하는 압축을. 그래서 함축적입니다.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뭐냐? 상상력을 정리시키는 겁니다. 상상력을. 그런데 많은 게 소설은 바로 뭐야? 구체화시켜서 뭐냐? 사실감을 부여합니다. 소설은, 서사문학은 구체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실감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서사문학의 본질은 허구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성을 부여해서 사실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자꾸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극성이 나래 때 불렸으니까 극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축사의 성격이 강하다. 축사의 성격이. 축사의 성격이. 그러니까 바로 많은 게 이 형상이 많아 더 포악하다 말입니다. 더 거칠다 말투가.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많은 게 가는 서정성이 강하니까 많은 게 그러면 끝에 있는 뭐가 되겠어요? 본디에 내전 아잔을 어찌하리까? 이걸 통해서 처용의 뭐야? 관용입니다. 관용, 포용. 그렇죠? 처용의 그러니까 처용을 예찬하는 게 강하다면 예찬. 인물이 딱 나오면 둘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찬 아니면은 풍자라 그랬죠. 그렇죠? 인물이 딱 나오면 예찬 아니면 풍자. 교훈성이 있든지 비판성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비판도 교훈이죠. 간접적인 교훈입니다. 우회적인 교훈이에요. 다 교훈을 주는 겁니다. 문학은 다 교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합니다. 그럼 여기는 답이 저절로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신라 향가 처용가입니다. 그걸 장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은 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전 문학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갈래와 향유 계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래가 여기는 바로 뭐예요? 향가입니다. 향가. 그렇죠? 향가예요. 그러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향유 계층도 대부분 바로 뭐예요? 성녀나 화랑이나 귀족들입니다. 중인 이상이에요. 물론 평민도 있었지만 극소수죠.
여기는 뭐야? 고려가요에서는 처용해. 그래서 여기는 문대를 보면 뭐야? 앞뒤 문맥을 보면서 보세요. 기억은 자세를 물었습니다. 태도를 물었어요. 처용의 태도. 그러면 태도에 관계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세에 관계되는 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뭐냐? 누구를, 역신을 바로 뭐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뭐야? 포용한다. 뭐 포용. 그렇잖아요.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 그러면 그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용가가 나오면 우리는 뭐야? 처용의 관용, 포용. 그렇잖아. 덕망.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 다음 뒤에 것은 보세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신에 대한 처용의 분노가 절실하게 나타나 있어서 무슨 분위기? 분노가 더 분노라는 거는 뭐야? 표정이죠. 그렇잖아요. 표정. 화를 내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강하단 말이야. 그 행위가. 그래서 그 장면도 뭐 탈도 아주 많은 거야. 위험 있게. 말도 그렇지 아주 뭐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은 거야. 자세히 모사해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희곡적 성격, 극적 성격, 극적 분위기 아니면 희곡적 분위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되겠죠.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은 실제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채척전 자체는 다른 고전설에 비해서 훨씬 사실적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채척전 자체만 배울 때는 여러분 보면은 뭐예요? 이 고전소설의 우연성 이런 것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채척전은 그 작품 자체에서는 거의 없어요. 채척전 해설을 보면은 바로 뭐예요? 다른 고전소설은 우연성이나 비현실성이 아주 높는데 채척전은 뭐예요? 우연성이나 비현실성이 거의 없는 사실적이다. 이게 아마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장르 자체를 그래도 이것도 아무리 사실성이 뛰어봤자 벼룩이죠. 채척전도 고전소설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어떤 뭐예요? 전기소설의 영웅소설에 비해서 사실적이지 원래 장르는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고전소설 중에서도 뭐예요?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은 뭘 지닐 수밖에 없어? 일대기적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말. 일대기적 구조를 지니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우연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연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인과성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은 배경 자체를 뭐야? 여러 군데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렇잖아요. 전체의 어떤 많은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단서를 두죠. 여기 꿈이나 이런 것처럼 퉁소 소리, 피리 소리 이렇게 해서 많은 게 그 단서를 암시를 자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소설에 비해서 많아 사실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공간 배경도 많은 게 단순히 중국이나 황당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 공간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뭐하고도 비슷합니까? 우리 혈연유 할 때도 배웠잖아요. 왜 우리나라와 조선과 미국이라는 공간 배경, 일본이라는 공간 배경을 두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성을 부여하는, 근대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대성. 자, 됐죠. 그런데 고대 소설은 거의 대부분 쭉 나옵니다. 자, A를 복선으로 본다면 뭐가 됩니까? 이 꿈은 바로 뭐 하는 게 오경의 꿈에 장육건불이 나타나 분명히 삼가 죽지 않도록 해 후에 반드시 기쁨. 그런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회의 계기가 된다 이 말이야. 왜? 기쁜 일이 있을 거라는 암시를 주잖아요. 그래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로 암시를 준다면 그건 뭐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말 현대 소설에 뭐하고 같다? 복선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꿈에 계시를 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뭡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어렵죠. 사건의 필연적이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이죠, 시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면은
이 사람 위기 상황 때 중국으로 갈 수 있게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쳐다질고 끄들서 했으니까 마침내 씻겼다 이거죠. 왜 하필이면 그때 중국 사람이 그때 말을 지키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또 뭐가 된다. 자, 이거는 뭐냐. 새들도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는구나. 그랬잖아. 자, 여기는 보세요. 작품을 통해 작가가 주제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주제 형성화 방법은 여기는 뭐예요? 반어입니다. 맞죠? 반어기법입니다. 반어기법. 반어기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대조입니다. 맞죠? 대조와 반어기법을 통해서 주제 형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떠올려요. 그걸 시를 보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어가 생기는 대조 때문이죠. 현실과 많은 게 영화관 속에 나오는 애국가가 많아. 아이러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바로 지상과 많아. 천상이 뭐야? 대립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극장 안과 극장 바깥에 대립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대조와 반어기법을 통해서 바로 뭐 하는 게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와 누굽니까? 그걸 하면은 바로 뭐예요? 새입니다. 새떼들이죠. 그게 대립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새떼가 우리 보고 낄낄 웃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웃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뭐예요? 냉소적 태도입니다. 그럼 스스로가 그렇게 비굴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 하는 게 이걸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게 그러면 여기 일본이 애국가가 삽입된 것은 전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뭐나?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아까 반어, 아이러니 기법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극적 반어입니다. 아이러니 기법이에요. 극적 반전의 효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제를 부각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기 보세요. 앞에 제목이 뭐예요? 주제를 형성하는 방법과 효과를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뭐네. 바로 이런 대립적인 많은 게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그렇게 줬잖아요. 쉽게. 성취 요소를 줬잖아요. 학습 목표를 줬잖아요. 그렇게 효과는 많아. 주제를 부각 강화시키는 거죠. 형상하는 방법이에요. 형상한 것만 찾으라 이 말입니다. 형상을 찾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대조잖아요. 반어 기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보세요. 그 냉소와 함멸은, 그러면 냉소와 함멸이 낄낄낄낄 웃는 거죠. 이 냉소입니다. 이 냉소적인 웃음이잖아요. 웃음 자체가. 그 다음에 뭐야? 당연히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냉소는 이 시적 화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군사 독재 시대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중 전체다 이 말입니다. 민중 전체. 아래만은 이러한 냉소와 함멸 아래 자신을 성찰하는 정신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성찰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죠. 성찰하려면 자기한테 뭐 해야 돼?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말을 걸으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1인칭 복수를 쓰든지 청유형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유형은 여러분 뭐 누구한테? 바로 뭐나 청자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청자와 화자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거지. 화법 서행할 때 배웠잖아요. 대답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맞죠? 행동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분류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배웠잖아요. 그런데 청유행은 바로 뭐예요? 화자와 청자한테 대답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라는 뭐야? 복수행은 1인칭 화자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좌절한다. 이 시 잘 알아둡니다. 황주희 씨도 잘 알아두세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뭡니까? 바로 기입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기입형의 패턴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다음 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서술형을 분석을 한번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조건을 밑줄 쳐가면서. 알겠어요? 키워드를 한번 이 해설서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키워드가 그대로 자기 답안지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수고했습니다.